안녕하십니까. 부산의대 베트남어과의 배양수 교수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베트남은 어떤 말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남북한의 1.5배인데 가늘고 긴 S자형의 나라고요. 베트남은 다종족 국가입니다. 54개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베트남족, 낑족이라고 종족 이름을 베트남에서 부를 때는 베트남족이라기보다는 낑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낑족인 다소 종족을 빼고 53개 소수 종족이 있고요. 인구는 약 거의 이제 1억 다 돼 갑니다. 아마 내년 말 내후년 초쯤이면 1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85%가 베트남족, 낑족이 있고요. 낑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베트남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문자를 베트남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그 글자가 없을 때는 한자를 썼어요. 실제로 베트남에 한자가 들어온 것은 1, 2세기경에 들어왔고요. 베트남이 독립을 한 이후로 10세기 이후로 한자를 거의 20세기 초까지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자와 동시에 존재했던 문자인데요. 쯔놈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용해서 만든 베트남 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알파벳화된 베트남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문자가 3가지 종류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국어라고 하는 것만 쓰는 거죠. 잠깐 그 쯔놈에 대해서 한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쯔놈을 한번 보면 지금 저 그림에 보시는 위에 그 한자처럼 돼 있는데 제가 갈색으로 표시된 한 글자들은 한자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저것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만든 글자죠. 그 내용은 보면 메또이텅 안짜이 주어 모이주냐 우리 어머니, 내 엄마는 보통 일요일에는 절에서 식사한다 매주 그런 뜻인데요. 그 엄마라는 글자가 여성의 그 계집 여자에다가 아름다울 밑자를 합쳐서 매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늘천자와 윗상자를 합쳐서 쩌이라고 하고 발음을 베트남에서 쩌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이죠.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그러나 어떤 글자는 한자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 그대로 갖다 쓰지만 의미가 같을 때도 있고 또 의미가 다른 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쯔놈은 언뜻 보면 한자 같아서 읽을 수 있겠다 싶지만 잘못하면 의미가 다른 한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사람도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공식 문자로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한자가 이제 그 공식 문자로 그 국가 조정에서 사용됐고 이것은 그 한학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비공식적으로 즐기는 그런 문자로 사용돼서 글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글자는 한자를 변형해서 만들었지만 말 자체가 베트남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학보다 훨씬 더 편하게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던 문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 서민적인 것도 있고 물론 공부를 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제 국어는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세기 초반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선교를 오는 거죠. 캐톨릭 선교사들이죠. 이분들이 베트남을 들어오기 전에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한자를 배워서 베트남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베트남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걸 로마자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어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한글이 없었다면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가다 하면 GADA 뭐 이런 식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파벳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조가 있다 보니까 자기 그 기존의 로마 알파벳 가지고는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그 모음이나 자음이 추가되고 로마자에서 그리고 성조를 표현하는 성조 기호가 글자에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그 베트남어가 형성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882년부터는 그때는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데 프랑스 정부에서 베트남어를 제2 외국어로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뭐 불어가 주가 됐지만 베트남어가 제2 외국어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교재도 만들고 또 이제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빠르게 베트남어가 전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어는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죠? 성조가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 말은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 성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고리보입니다. 그 한자처럼 전혀 그 글자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처럼 그 활용되거나 가다, 가니, 가면 뭐 이렇게 그 활용되는 거 아니라 그냥 한자처럼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베트남어 문장은 주어, 수어 형태의 문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온 그런 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영어와 불어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문법 구조, 문장 어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사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 종별사라고 하는 거, 요즘은 뭐 분류사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종별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부사가 과거, 현재, 진행, 뭐 미래, 뭐 근접 미래 이런 그 시제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를 생략하면 건방진 말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잖아요. 우리 말에서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어를 만드는 단어가 있어서 아예 문장의 앞이나 뒤에 그런 단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높임말이 된다. 이런 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방언이 크게 지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 방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그러면 표준말이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에는 표준어,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사람이 발음할 수 없는 알파벳이 있고요. 남쪽 사람이 발음하지 못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면 그 지역에서 발음하지 못하는 말을 표준어로 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표준어라고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게 그 표준어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사투리, 사투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래서 베트남 방송에는 보면 남부 아나운서와 북부 아나운서가 동시에 사회를 보기도 하고 뉴스를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하노이 말은 표준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도가 하노이니까 하노이 말이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단어의 종류는 음절로 이렇게 한 음절씩 띄워지면 한 음절로 된 단어를 단순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는 두 음절 이상으로 되는 거 복합어가 있고요. 중첩에 의한 복합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는 두 음절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이건 좀 복잡한데 나중에 뭐 아마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은 29자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에서 F, J, W, G가 없고요. 그 대신 저렇게 그 7개, 여기 작게 제가 그 표시를 했는데 7개 단어가 추가되어서 총 29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파벳 한 번씩 그 빠르게 읽는데요.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9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파벳은 그렇고요. 예를 들면 베트남어에서 그 단독으로 P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PH로 나오고요. 이제 영어를 외래어를 표현할 때는 그냥 P 단독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PH고요. 나머지 다 비슷한데 이제 이런 이건 그 베트남어에서는 지로 발음하고요. 지읒으로 발음하고 이것이 디로 디귿으로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같은 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약간 높은 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성조가 이제 6개인데 베트남어 성조를 그 중국어 4성, 태국어 5성이라는데 베트남 6성이면 이거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되게 어려울 거로 생각하는데 그 성조를 하는 방법을 잘 알면 쉽게 그 적응할 수 있어요. 연습을 통해서 금방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보통 베트남어를 배우는 초보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다. 그런데 베트남어 초기에는 반드시
독학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음하고 성조 공부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좀 잘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베트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혼자도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항상 좀 수업을 들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복자음도 있고, 또 복모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자음도 있고요. 이 뭐 나중에 배우는 거요. 단어는 뭐 당연히 뭐 모음, 복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단어가 만들어지고요. 발음을 할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음들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음이 입 안에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지를 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걸 좀 의식적으로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발음해보면 이 하면 입이 혀 앞쪽에서 나는 거고요. 하면 중간, 우 하면 혀 안쪽, 목 쪽에서 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건데 베트남어에서 Y와 I가 같아요. 사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고요. 아마 베트남 사람들도 실제로는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I는 짧은 I, 그 다음에 Y는 짧은 긴 이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 우리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자음 뒤에 오는 옛날에는 이제 글자를 쓸 때 Y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자음 뒤에 오는 글자는 다 I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법이 바뀌어갖고 예를 들면 뭐 자장면, 짜장면 다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예를 들면 KY다 그러면 끼라고 발음하는데 지금은 KI로 발음을 글자를 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Y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KY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조는 6가지인데 성조 표시예요. 이렇게 탁 차고 올라가는 음을 저우 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내려왔다가 차고 올라가는 걸 응아라고 해요. 성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호이라고 하고요. 평평하게 나가는 걸 응앙이라고 해요. 천천히 내려오는 걸 후엔이라고 하고요. 급하게 내려오면서 끊어지는 음을 낙이라고 발음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발음을 쉽지가 않아요. 낭이라는 발음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훈련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MA라는 단어인데요. 성조 기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물음표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물결무늬, 그 다음에 밑에 점. 이게 성조 기호예요. 예를 들면 마 중간음이에요. 마 이게 올라가죠. 마 내려옵니다. 마
이것은 마 위에서 급하게 그다음에 마 이렇게 그 같은 MA라는 단어가 저렇게 6개가 있을 때 성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모든 베트남어 단어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3개만 있고 4개만 있고 또 이렇게 여기처럼 6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그 성조를 익힐 때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따라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베트남어 성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중간음이에요. 이 중간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의 말 톤의 중간보다 약간 높다. 그렇게 이걸 의식해야 돼요. 중간음이 그냥 내 말의 중간음이 아니라 내 말의 중간음보다는 약간 높은 음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한번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올해 당신은 몇 살입니까? 남자한테 묻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다 성조가 없어요. 마지막에만 저호이라는 성조가 있어요. 남나이 아잉 바오니우 뚜어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남나이 아잉 바오니우, 남나이 아잉 바오니우까지가 평평하게 가다가 뚜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내렸다가 올라갔다 다시 이런 그 좀 복잡한 건데요. 오늘 오후에 엄마는 집에 늦게 돌아왔다. 그런 뜻인데요. 지오나이 메디람베 못. 이렇게 이 단어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하기가 메. 이게 특히 한 단어로 얘기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베트남의 성조 그리고 알파벳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글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기가 편하고 단어를 여기처럼 예를 들면 가다는 가다지 또 달리 변하지 않아요. 항상 D는 D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어는 고리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해요. 어순만 잘하면 대부분 다 베트남 사람들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순이 틀리면 전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는 맛보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